저는 이제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 W에 근무하고 있는 한만길 원장이고요. 사실 이제 빈혈 환자라고 한다면 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빈혈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위급한 상황들이 많고요. 빈혈 환자를 확인할 때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과 관련된 인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CV랑 HCT, 헤마토크리트라는 수치를 쓰게 됩니다. PCV라는 팩트셀 볼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캐필러리가 있으면 혈액을 담은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요. 한 1000rpm짜리 원심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아래쪽에 적혈과 먼저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버피코트라고 해서 백혈구라든지 혈소판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혈구가 없는 혈장이 뜨게 돼요. 그랬을 때 요 전체 길이 비율의 적혈과 차주하는 비율을 갖고 얘기할 때 요 PCV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PCV가 개에서는 보통 37에서 55까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있다면 빈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제 빈혈이 생겼다라고. 근데 사람에서는 이런 PCV나 헤마토크리트라는 용어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헤모글로빈 농도입니다. 사람에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일정량 떨어지면 빈혈이 있다는 얘기 많이 쓰게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RBC라고 하는 건 적혈구 총수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HCT. 빈혈이 생긴 환자의 비율을 본다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떨어져요. 총 적혈구는 RBC를 갖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헤모글로빈 농도를 갖고 얘기해도 되고, 저희가 수의 임상에서는 HCT 또는 PCV를 가지고 빈혈 환자를 얘기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원장님들이 설명하게 되면 HCT가 몇이에요 또는 PCV가 얼마예요 하면서 빈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 이 검사들은 다 장비로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PCV만 단독 매뉴얼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캐필러리로 혈액을 혼입한 다음에 원심 분리한 다음에 요 팩트된 RBC를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캘리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수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원심 분리한 다음에 요 밑에 적혈구 하점 있죠? 그 기준점 잡고 이렇게 구에서 쭉 내려오는 거에서 캐필러리에 혈액을 채웠던 최고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요 부분 있죠. V에 되는. 그렇게 해서 10이라는 비율에 몇 가지 찾는지. 그렇게 해서 매뉴얼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그래서 PCV가 16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걸 사용하냐면 기계로 하는 방법은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오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계적 에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이 기계 데이터 에러인 것 같은데 반복해봐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런 매뉴얼 방식으로 PCV가 몇 %인지, 그래서 MPCV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매뉴얼 PCV라 해서 그렇게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빈혈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사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은 이거예요. 애가 갑자기 안 먹고 기운 없어요. 라살드라는 건 기면입니다. 우리말로. 좀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노렉시아는 안 먹는 거. 애가 어저께까지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안 먹고 기력이 없지? 그리고 위크니스는 허약이라 해서 힘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아픈가 아프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어디가 아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혈의 전체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빈혈이 있게 된다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 외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피오줌을 쌌느냐 물어보죠. 혈류가 있는지. 왜? 적혈구가 파괴돼서 오줌이 빨개졌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가 혈액이라든지 비장에서 파괴가 되면 적혈구를 그 빌리버딘이라고 하는 적혈구에 철분이 있고 헤모글로빈이 있죠. 그 처리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몸에서 전환을 시켜서 오줌으로 배출시키거나 담즙을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해주게 되면은 이런 황달 같은 경우 제가 좀 극단적인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황달은 간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용혈이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원래 잇몸 색깔이 이렇게 붉은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잇몸을 봤더니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창백해지는 거는 또 빈혈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창백해지는. 그래서 빈혈 환자에서 가장 많은 특징은 요 세 가지예요. 창백하냐, 황달이냐, 혈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접근하게 되고, 그렇다면 혈류가 있는 환자들이 다 빈혈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부 빈혈기 증상들, 특히 이제 방광에 세균성 방광염이 있다든지 또는 결석,
이런 것들이 있어도 혈류를 놓으니까 그쪽에 그러한 염증, 결석들이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핫한 건데 TCC라는 종양, 그러니까 방광 안에 있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혈류를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특이적인 건데 이런 이제 빈혈 있는 환자들 같으면은 철분을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변을 먹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 환자들은 이런 세 가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만 어떤 기면이라든지 안 먹는 거, 그리고 운동 불내성, 잘 안 움직이려는, 그 다음에 액티버티,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혈류는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돼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빨간 피를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빨간 피를 보인다는 얘기는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깨진 거예요. IMH라든지 우리 용혈성 빈혈 중에 가장 뭐 양파 중독? 짜장면 먹었더니 애가 빈혈 생긴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붉게 보이고 그 외에는 이런 황달 때문에 오는 이거에 2차적으로 빌리루빈요라고 해서 노란, 진한 노란 또는 고동색 이런 오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빈혈 환자들은 다 수혈을 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개랑 고양이의 적혈구에 가지고 있는 양이 달라요. 개에서는 보통 30에서 36% 정도가 경미한 빈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8에서 29% 정도가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이라고 하는 거는 18% 미만일 때, 보통 18% 미만일 때 수혈을 먼저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등도까지는 좀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시기에 수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혈관 내 용혈이나 또는 어딘가 장기가 손상이 돼서 혈액을 되게 빠르게 손실되는 경우, 즉 24시간 이내에 적혈구 수치가 1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PCV는 요 중등도 정도 한 28이라고 하더라도 수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환자의 상태를 좀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 또는 26까지가 최저수입니다. 개보다 적어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때도 많긴 하지만 뭐 28% 정도 된다 해서 빈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14% 정도 미만이 돼야 중증 빈혈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수치만 가지고 수혈 시기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 되게 호흡이 힘들어하는지 또는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지 또는 이런 PCV뿐만이 아니라 락테이트라고 하는, 즉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근육에서 젖산 생성이 많아지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혈을 분류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재생성이냐 비재생성이냐를 얘기합니다. 이건 적혈구의 생성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또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임상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 들어보시겠지만 IMHA 같은 용혈성 빈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고, 만성 빈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성 신부전 또는 PIMA라고 해서 피마라고 좀 많이 얘기했을 텐데 골수에서 적혈구가 생성되는 모세포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성 빈혈도 비재생성과 재생성이 나누는데 보통 급성 빈혈은 재생성인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왜 비재생성이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생성을 나타내는 빈혈들은 실혈, 즉 혈액을 손실하는 질환들, 가장 일례로 복강 안에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종양에서 터졌어요. 그럼 갑자기 복강 안으로 혈액이 손실되겠죠. 그럴 경우들 아직 골수에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재생성인 거고, 근데 이제 비장종양 같은 경우 터지면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급사를 하거든요. 몇 시간 이내, 뭐 하루나 이틀 이내에 관해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근데 IMH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적혈구가 깨지는 거거든요. 수혈을 해서 적혈구 깨지는 면역 반응이 억압될 약물 반응이 나타날 걸 기다려야 돼요. 그게 보통 3에서 일주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수혈을 하면서 빈혈이 있으니까 골수에서는 급성 빈혈 반응은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재생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빈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비재생성이에요. 즉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것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빈혈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끔 셈이라는 거는 재생성하고 비재생성 사이에 있는 좀 애매한 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장출혈, 우리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생성 빈혈은 좀 전에 설명했던 실혈, 그 다음에 용혈, 그리고 비재생성을 나누는데, 그리고 먼저 재생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은 요즘은 장비들이 많이 비싼 장비들이 나오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뉴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약 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적혈구 있죠. 적혈구 현미경 보면 1000개를 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여기 이제 레티쿠로사이트거든요. 얘네들을 1000개 중에 몇 개 있나 셉니다. 현미경 놓고 1000개를 세우면 상당히 눈이 아파요. 힘들고. 그렇지만 요즘 이제 장비들이 좋아지니까 좀 장비가 비싸긴 합니다. 어드비아라든지 짐에서 나온 어드비아 아니면 시스맥스에서 나오는 이런 장비들 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아이덱스 프로사이트라는 거. 혈액 검사하는 장비들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기 저항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 아니면 레이저 방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레티쿠로사이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방식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장비가 대표적으로 레이저 방식이고 그러면 전기 저항 방식하고 레이저 방식 장비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냐? 솔직히 말하면 4배에서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장비가. 어드비아랑 시스맥스가 1억대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전기 저항 방식들은 10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주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약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비가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다 보면 장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어드비아 장비라든지 시스맥스를 두기 힘들고 주로 랩실 또는 2차 병원들급에서만 주로 두고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모여있는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펑크데이트 되어 있는 형태로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런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재생성을 판단할 때는 이런 장비를 검사를 하지만 수작업으로 이것도 해줘야 돼요. 단지 혈액 검사 장비만 결과가 같고 얘는 재생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치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어드비아는 장비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헤마토크리트 17%, 그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도 퍼센트랑 이렇게 샵이라고 해서 숫자 있죠.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는 거는 사실은 이 퍼센트는 안 봐요. 절대 수치인 이 샵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수치만 보게 됩니다. 좀 전에 했던 이런 카운트를 해서 하는 것들은 텍스트에 나와 있는 참고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6만에서 8만 개라는 우리가 60이나 80 정도가 되는 경우이 정상이고 그걸 넘어간 경우가 재생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는 그 장비가 갖고 있는 참고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참고치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인 거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재생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비아는 이게 110인데 단위를 보면 K라고 돼 있죠. K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리터당 11만이라고 부르지만 보호자분들 얘기할 때는 110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K를 생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2만 9천 개까지 정상 범위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성하고 비재생성을 나누는데 재생성에는 우리가는 블러드로스 시리얼 그리고 용혈이라는 헤몰라이틱 아네미아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리얼은 가장 많은 것들은 제 보호자님이 경험하는 위장관 출혈이에요. 어떤 약물 치료다 생길 수도 있고 종양 때문에 또는 기생충 때문에 또는 이물이 가장 많은데 요즘 좀 줄은 것 같아요. 뭐 뼈다귀 이물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에 있는 또는 산책하다 모래나 자갈 있죠. 그걸 먹어서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IMT라고 하는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2차적으로 위장관 출혈이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흉수, 복수 또는 심장수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체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혈액이 고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고 기생충 중에 장에서 혈액을 빨아먹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럴 경우인데 대부분이 유기견이 제일 많긴 합니다. 실내견들은 지금 이제 구충을 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 개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이 기생충이 인수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종양, 이제 종양이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위장관 내에 있는 종양들이 장출혈 유발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응고부전이라고 한다면 뭐 혈우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니면 쥐약 같은 것들이 응고부전 유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아는 게 IMH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즉 용혈성 빈혈. 근데 이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즉 적혈구 막을 손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H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만약에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옥시더블 인조리라고 하는 양파 중독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적혈구 막에 있는 일부를 손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양파에 있는
어느 성분이. 그래서 용혈을 일으키는. 또는 어떤 기계적으로 파괴되는 얘가 우리가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대사성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 내 인이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적혈구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 중에 합병증에 보면 케톤 산증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 인슐린 치료하다 보면 인이 절대값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빈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을 보충하는 약물들을 넣어주긴 해야 돼요. 아니면 고양이들 간부전 있죠.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 계속 처음에 너무 안 먹은 기간이 길은데 빨리 먹인다고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 인이 확 떨어져요. 우리가 포스트 피딩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칼로리량을 올려가야 돼요. 유전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IMH를 진단할 때는 메카니컬 감염성이 따를 거예요. 감염성 질환까지 배제를 해줘야 돼요. 즉 용혈을 일으킨 이유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IMH로 접근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건 이거죠. 비재생성 빈혈들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근데 이 비재생성 빈혈도 한 5가지 관련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분의 결핍이에요. 어떤 철분 결핍. 철분 결핍이라고 해서 철분제만 공급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철분이 결핍됐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대다수가 위장관에 있는 종양이거나 기생충, 만성적인 장질환 또는 보호자님 들어보면 PL이라는 거 있죠. IBD.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폴레이트랑 코발라민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결핍됐다면 이것만 공급해주면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폴레이트 같은 경우는 소장의 근위부에서 흡수가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근위부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소장 원위부에서 흡수가 돼요. 원위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래서 코발라민이라든지 폴레이트가 낮아져 있다면 아까 했던 PL이라는 단백소실성 장병증 같은 질환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인데 이거는 병원에 췌장염 때문에 한 20일 입원 치료했다. 다 생겨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대사량을 낮춥니다. 결국에는 합성성 기능 저하증이나 같은 개념인데 모든 대사를 낮춰요. 그러면 적혈구 생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혈이 오게 되는. 근데 이 빈혈은 원발성 질환만 치료가 되면 괜찮아져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 이거는 신장의 사구체 옆기구에서 에리스트로포ietin이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신장이 망가져서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료는 에리스트로포ietin, 우리가 요즘은 다베포에틴은 DPO라는 EPO, DPO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빈혈이 개선이 되면 간격을 늘려가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은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보통 3기 이후에 주로 많이 생겨요. 아주 드물게는 1기나 2기 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계통인데 에디슨 증후군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얘네들은 진단하고 이 약만 대처를 해주면 대다수가 한 달에 2달이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에디슨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너무 심해서 빈혈이 10% 초반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기력이 떨어져 있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볼메로, 골수 쪽에 문제가 있는 애들. 사실 검사는 골수 검사를 해야 돼요. 마취해서. 그렇게 해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모세포, 그 다음에 백혈구를 생성하는 모세포들의 비율들 또는 거기에 지방세포들이 얼마나 침입되어 있는지 또는 섬유화 또는 종양세포들은 침입되지 않았는지 이 감별이 돼야 사실 이제 검사하지 않고 지금 트라이얼하고 있는 건 사실 피마거든요. 면역매개성 질환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다른 것들이 어플라스틱 아네미아라든지 종양 그 다음에 섬유화만 있는 이게 완전히 배제가 돼야 면역매개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검사 안 하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얘만 해보자 해서 검사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혈이라든지 용혈 같은 경우도 보통 5일까지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재생성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이후에도 재생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IMH를 치료할 때는 재생성을 촉발하기 위해서 CKT 사용하는 DPO나 EPO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쓰는 건 아니에요.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